도쿄의 3대 부도심이라는 시부야에서의 하루가 시작됐다. 숙소가 아키하바라 인근에 있을 때를 기준으로 스에이로초 역에서 긴자선을 탑승한 뒤 약 13개의 역을 지나면 환승 없이 시부야 역에 도착할 수 있다. 시부야에 있는 여러 랜드마크 중 우리가 첫 행선지로 정한 곳은 만남의 장소로 통용된다는 하치코 동상이다. 도쿄 메트로 패스는 JR 노선이 미포함이라 긴자선을 탑승한 뒤 하치코 동상까지 걸어갔지만 JY 야마노테선을 탄다면 굳이 걷지 않아도 되니 개인의 편의에 따라 탑승하면 좋을 것 같다. 누군가를 기다리는 듯 앉아있는 사람들 가운데 역시나 기다리는 사람이 있는 듯 가만히 앉아있는 동상이 보였다. 주인이 죽은 뒤에도 시부야 역에서 계속 주인을 기다렸다는 충견? 하치다. 하치코 동상이라는 명칭으로 인해 이름이 하치코인 줄 아는 사람도 있을 텐데 본래 이름은 하치고 그 뒤에 공을 붙이며 하치코 동상으로 불리게 된 것이다. 동상 아래에도 충견 하치공이라고 적힌 걸 확인할 수 있다. 천천히 둘러보고 싶었지만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도 하치의 인기는 식을 줄 몰랐다. 여행객들의 사진 세례는 물론이거니와 시부야 곳곳에 하치가 있을 정도니 말이다. 눈치껏 사진을 몇 장 찍고 스크램블 교차로를 경험하기 위해 슬쩍 빠졌다. 길을 찾기 위해 구글맵을 켰는데 바로 앞에 있는 게 스크램블 교차로였다. 시부야역의 평균 승하차 인원 데이터를 참고한 결과 하루 평균 20만 명에서 50만 명 정도 이 교차로를 걷는다는 통계가 있는데 그중 하나에 포함될 것을 생각하니 길 하나 걷는 건데도 괜히 설레었다. 제대로 뷰를 감상하기 위해 건너편에 있는 스타벅스 치타야점을 찾았다. 1층 외부에 있는 매장은 테이크아웃 전용이니 뷰 감상이 목적이라면 실내에 있는 매장과 헷갈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된다. 평일 오전이니까 당연히 사람이 없을 줄 알았는데 의외로 적지 않은 편이었다. 당연히 주말이나 저녁 시간대에는 훨씬 많겠지만 이른 시간인데 이렇게 많은 사람이 한 번에 지나가는 건 역시 흔치 않은 광경이다. 사람 구경을 마치고 내려오니 건너편에 우리의 다음 목적지가 보였다. 엄청나게 높은 건물이 보인다면 제대로 찾은 게 맞다. 229m로 시부야 일대에서 가장 높다는 스크램블 스퀘어에 도착했다. 2019년 11월에 오픈한 시부야의 새로운 랜드마크인데 SNS에서도 떠오르는 핫플로 꾸준히 언급되는 곳이다. 엄청난 인기를 자랑하는 곳답게 많은 사람으로 가득 차 있었다. 거의 오픈 시간과 비슷하게 갔음에도 금일분 티켓이 매진될 정도였으니 방문 예정인 사람들은 무조건 예약하고 가는 걸 추천한다. 스크램블 스퀘어의 1층에서 14층으로 올라간 후 입구에 계신 직원분께 미리 예매한 티켓의 QR코드를 보여드리면 전망대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를 탈 수 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며 내려다본 창밖에는 스크램블 교차로를 지나가는 사람들이 보였다. 구경하다 보니 금세 돌아온 차례에 엘리베이터를 타고 옥상을 향해 올라갔다. 본격적인 입장 전에는 소지품에 대해 안내해 주시는데 스트랩이 있는 카메라나 핸드폰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보관을 권고하신다. 보관함에 짐을 넣고 옥상 공간에 입장하자마자 그간의 기다림은 잊게 됐다.
루프탑인데다 지붕도 없어서 바로 하늘과 맞닿을 것만 같았고, 통창 인테리어 덕에 갑갑함 없이 탁 트이는 기분이었다. 360도 개방된 야외 전망대로 다양한 위치에서 시부야의 전경을 내려다보는 건 기대보다 훨씬 만족스러웠다. 주간에는 눈이 부셔서 제대로 즐기지 못했지만 늦은 시간에 방문한다면 해먹 위에 누워 여유롭게 야경을 관람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야외 전망대에서 테이블에 앉아 여유롭게 전경을 즐길 거라고는 상상도 할 수 없었을 거다. 전망을 배경 삼아 사진도 여러 장 찍었겠다. 슬슬 나가려던 찰나 독특한 전시를 발견했다. 우리가 방문했을 때는 46층 스카이 갤러리에서 보테니컬 뷰라는 이름의 전시가 진행 중이었다. 식물을 메인 테마로 다룬 것 같은데, 시부야 스카이 당일권 티켓이 있으면 무료로 관람할 수 있으니 여유가 있다면 들렀다 가는 걸 추천한다. 마지막 전시까지 즐겼으니 이제 정말 출구일 줄 알았는데, 출구에는 기념품 가게가 기다리고 있었다. 시부야에서 사랑받는 아키타견 인형도 있으니 고리타분한 기념품을 지겨워하는 사람도 흥미롭게 볼 수 있을 것이다. 오사카에 오코노미야키가 있다면 도쿄에는 몬자야끼가 있다. 그중 우리는 현지인과 여행객 모두에게 맛집으로 유명한 모헤지 몬자야끼를 찾았다. 같은 건물 12층으로 내려오면 맛있는 냄새와 함께 긴 웨이팅 대열이 기다리고 있다. 웨이팅 보드에 이름, 인원, 일행이 따로 앉아도 괜찮은지 여부를 체크한 뒤 기다리면 된다. 인원에 맞는 공석이 나올 때까지 쭉 기다려야 되기에 시간적 여유가 없다면 따로 앉아도 괜찮다는 문장에 체크를 하거나 2인 단위로 방문하는 게 좋을 것 같다. 4인은 평일 점심 기준 1시간 30분을 기다린 끝에 들어갈 수 있었고, 다행히도 한국어 메뉴판을 제공해주는 덕에 주문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었다. 우리는 추천 메뉴인 명란젓과 떡 몬자야키, 해물 몬자야키에 치즈 토핑을 추가한 것과 요네자와부타 돼지고기 달걀, 모헤지 스페셜 달걀 오코노미야키를 주문했다. 몬자야키는 재료가 준비되면 직원분께서 직접 만들어 주시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철판 위에 순서대로 재료를 올린 뒤 주걱으로 재료를 다지며 반죽과 섞어주시는데, 도쿄에서만 볼 수 있는 시각적인 재미가 상당하다. 추가했던 치즈 토핑을 마지막 덩어리까지 아낌없이 얹어주신 후에야 조리가 끝난다. 그 가게 비주얼이라는 평이 자자했지만 위에 치즈를 얹으니 그저 맛있어 보이기만 했다. 반죽 맛만 나는 건 아닐까 하는 걱정과는 달리 토핑과 조화롭게 어울려서 의외로 맛있었다.
명란젓과 떡 문자야키를 반 정도 먹었을 때쯤 같이 주문했던 오코노미야키가 나왔다. 철판 대신 조리된 상태로 그릇에 준비되는데 비주얼이 완벽해서 먹는 게 아까울 정도였다. 조심조심 먹은 결과 한국에서 먹었던 오코노미야키랑은 다르게 소스 맛이 특이했다. 소스 맛이 강한 편이라 개인적으로는 달걀과 같이 먹는 게 제일 괜찮았다. 몬자야키가 철판에 눌어붙지 않게끔 주문한 음식을 다 비운 후에야 차례대로 내어주신다. 해물 몬자야끼는 짠맛이 강하니 고민 후에 치즈 토핑을 추가하는 걸 추천한다. 치즈의 고소함이 짠맛을 중화시키기도 했지만 오히려 극대화될 때도 있었다. 1시간 30분의 웨이팅이 아깝지 않았던 식사를 마치고 패션의 성지인 시부야의 상징에 가기 위해 스크램블 스퀘어를 겨우 나섰다. 도쿄의 부도심답게 거리 곳곳에는 많은 인파와 그 인파의 시선을 사로잡기 위한 대형 간판으로 가득했다. 여기서 단연 내 눈에 띈 건 10대부터 20대 여성들에게 인기라는 쇼핑몰 시부야 109다. 시부야 109의 뜻은 경영사인 도쿄그룹의 명칭을 발음대로 표기한 것이며 영업시간이 10시부터 9시까지라는 의미도 담았다는데 굉장히 단순하면서도 직관적이라 영업시간을 잊을 일은 없을 것 같다. 시부야의 상징인 곳답게 지하 2층부터 지상 8층까지 의류, 코스메틱, 신발, 가방, 액세서리, 레스토랑 등 종일 시간을 보낼 수 있을 정도로 다양한 상점이 빼곡하게 입점해 있었다. 기대하던 일본스러움은 없고 데일리로 입을 법한 옷만 있어서 실망한 것도 잠시. 갸루 문화의 발생지답게 6층으로 가니 신세계가 펼쳐졌다. 국내에서는 잘 취급하지 않는 고스, 로리, 양산형 패션 등 서브컬처를 좋아하는 이들에게 인기인 상점이 잔뜩 몰려 있었다. 그중 국내에서도 인기인 리즈리사를 보자 나도 모르게 걸음이 빨라졌다. 직구는 물론이고 일본의 중고거래 플랫폼인 메루카리로도 많이들 매입하는 브랜드라 오프라인 매장에 왔다는 게 믿기지 않을 정도였다. 국내에서는 접할 수 없는 상점을 잔뜩 보며 만족스러운 구경을 마친 후 지하 1층으로 내려가니 DX틴이라는 아이돌의 팝업 스토어가 진행 중이었다. 역시나 시부야 109는 타겟층이 확실한 곳이다. 입점한 상점들부터 기간 한정으로 진행하는 팝업 스토어까지 딱 MZ세대의 취향인 것으로 가득했다. 볼거리가 굉장히 다양한 편이라 트렌드에 관심이 많다면 무조건 방문하는 걸 추천한다. 주의할 점은 이곳은 여성 의류만 취급하는 곳이니 남성들은 건너편에 있는 마그넷 바이 시부야 109로 가야 한다. 시부야 109에서 다음 목적지까지는 도보로 7분이면 도착하는 거리였다. 익숙한 체인점 간판과 일본어 간판이 뒤섞인 것도 시부야다운 거리를 지나 거리 곳곳을 천천히 둘러보며 걷다 보니 어느덧 요코초가 보였다. 시부야 요코초 또한 노포 감성이 유행하며 핫플로 언급되는 곳인데 요코초가 보인다면 거의 도착한 거나 마찬가지다. 도심 한복판에 공원이 있다는 말에 반신반의했는데 요코초의 뒤편으로 가자 깔끔하게 조성된 공원이 나타났다. 흙과 잔디가 뒤섞인 공터 같은 곳이 아니라 옥상을 포함하여 총 4층으로 이루어진 대규모 공원이 실제로 존재했다.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공원의 옥상 공간으로 올라가자 가장 먼저 보이는 건 클라이밍장이었다. 게다가 스케이트장까지 구비돼 있어 도심 속에서 여유를 즐기고 싶은 이들에게는 최적의 장소일 것 같다. 두 곳 다 유료 시설이기는 하지만 부담되지 않는 가격인데다 예약이 없다면 당일 접수도 가능하다는 게 큰 장점이었다. 시설 이용 문의를 받는 미야시타 파크 센터 옆에는 의외의 공간이 있었다. 옥상 공원에 위치한 스타벅스라니. 심지어 매장 안팎은 손님들로 인해 포화 상태였다. 외관 또한 예사롭지 않았는데 스트릿 패션의 대부인 후지와라 히로시가 디자인한 것이라고 한다. 최초로 스타벅스가 특정 인물과 콜라보한 사례라고 하니 스타벅스 건물 자체에도 의미가 큰 것 같다. 미야시타 파크에서 나와 하라주쿠 쪽으로 가다 보면 조금 전에 시부야와는 전혀 다른 분위기의 골목이 나온다. 아까의 인파와 도시의 소음은 온데간데 없고 정적인 분위기가 이어질 때쯤 멀리서 타케시타 거리의 입구가 보인다. 타케시타 거리는 10m밖에 되지 않는 폭에 길이는 1km 정도 되는 좁은 골목길이다. 여행객과 현지인 모두 너나 할 것 없이 많이 방문하는 곳이라는데 좁은 길에 엄청난 인파까지 더해지니 발 디딜 틈이 없었다. 그렇지만 인파에 섞여 조금씩 걸음을 떼는 것도 꽤 괜찮았다. 골목마다 독특한 상점이 많아서 천천히 움직이며 둘러보는 것마저 재미있는 곳이었다. 타케시타 거리 이곳저곳을 다니다 귀여운 카페를 발견했다. 3층에 있는 고양이 카페인데 간판을 본 순간 나도 모르게 3층으로 올라가게 됐다. 30분에 820엔이라는 입장료가 있고 음료는 따로 주문해야 한다. 신발장에 신발을 넣은 뒤 슬리퍼로 갈아 신은 후에 입장했는데 카페의 벽면에는 고양이들의 사진과 함께 이름, 품종, 성별 등이 적힌 액자가 있어서 고양이에 대해 잘 모르더라도 알아갈 수 있었다. 눈앞에 천국이 있었다. 고양이들이 공격적이지 않고 순한 편이라 보는 것만으로도 힐링이었다. 또 하라주쿠 특성상 여행객들이 많이 방문하는 곳인 만큼 안내사항이 생길 때마다 직원분께서 번역기를 통해 공지해 주시기에 언어로 인한 문제가 일어날 일은 없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다. 운이 좋게도 우리는 고양이들이 식사하는 것까지 볼 수 있었다. 그릇에 와글와글 모였다가 각자 밥그릇을 찾아서 일렬로 나란히 먹는데 보기 드문 진풍경에 다들 가만히 고양이를 구경했다. 사람인데도 까작까작 사료를 먹는 소리를 들으니 괜히 허기가 돌았다. 하라주쿠 하면 떠오르는 유명한 디저트를 먹으러 가야겠다. 하라주쿠에서 크레페는 꾸준히 유행하는 것이라 웨이팅이 긴 가게도 여럿 있었는데 우리는 바로 근처에 있는 데다 웨이팅도 없는 엔젤 크레페로 향했다. 각종 과일 외에도 말차, 초코, 아이스크림 등 다양한 토핑이 있었고 생크림과 커스터드 크림까지 있어서 조합된 메뉴도 많아 선택의 폭이 넓은 편이었다. 다 둘러보기 힘들 정도로 많은 메뉴에 당황했지만 쇼케이스 안에는 크레페 모형과 번호 혹은 알파벳이 같이 적혀 있어서 수월하게 주문할 수 있었다. 크레페 하나도 물려서 다 못 먹는다는 말을 참고하여
생크림 베이스의 믹스베리 조합으로 구매했는데 나의 선택이 옳았다. 자칫하면 느끼할 수도 있는 생크림에 상큼한 각종 베리류를 곁들이니 질리지 않고 맛있게 먹을 수 있었다. 종이로 크레페를 감싸고 있으니 종이까지 씹지 않도록 계속 신경 쓰며 먹어야 했지만 크레페를 든 채로 거리를 활보하니 하라주쿠 거리 된 것만 같았다. 타케시타 거리도 봤으니 밤에 더욱 활기가 넘치는 곳으로 천천히 이동해야겠다. 하라주쿠에서 신주쿠까지는 충분히 걸어갈 수 있을 것 같아 호기롭게 30분 거리를 걸어가기로 했다. 시내와는 상반되는 고즈넉한 풍경에 반해 힘든 것도 모르고 걷다가 완벽한 풍경과 마주했다. 애니에서만 보던 열차 건널목과 그 앞에서 신호가 바뀌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을 보니 새삼 일본에 왔다는 게 실감이 났다. 조금 전에 풍경을 원동력 삼아 부지런히 걸은 끝에 겨우 도착했다. 오모이데 요코초는 신주쿠역의 서쪽 출구에 있으며 철로 옆에 자리한 생각보다 작은 골목길이었다. 중간에 있는 골목은 거리의 폭이 좁아서인지 가게의 크기도 작고 좌석 간격도 좁았다. 거리가 좁은 만큼 당연히 노상 흡연은 금지지만 가게 내부에서 흡연이 가능한 가게가 여럿 있었다. 쾌적하게 먹고 싶다면 가게 입구에 금연 표시가 있는지 확인 후 방문해야 한다. 골목에는 공용 화장실이 하나밖에 없는 데다 반 이상의 가게가 현금 결제만 가능했다. 분명 불편함이 적지 않은 곳이지만 쇼와 시대부터 이어진 특유의 레트로함과 은은하게 밝히는 등불 덕에 분위기 있는 한 잔을 즐기기는 좋은 곳 같다. 어찌 보면 이 거리의 전통이니 크게 괴념치 않는 이들은 방문하여 현지 분위기를 경험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요코초는 따질 새도 없이 일단 자리가 생기면 앉으라는 말이 있는데 우리가 다 앉을 수 있을 법한 상점은 없어 보여서 아쉽지만 열심히 스캔만 마치다 나왔다. 대신 신주쿠에 왔으니 일본 최대의 환락가라는 가부키초를 잠시 구경하기로 했다. 우리는 가부키초 1번가 입구 대신 고질라 로드를 통해 들어왔는데 잠들지 않는 거리라는 명칭답게 평일 저녁임에도 불구하고 간판의 불빛과 거리를 지나다니는 사람들로 인해 활기가 넘쳤다. 기본적으로 직장인, 학생, 여행객 등 다양한 사람이 모인 곳이기에 사람이 없는 으슥한 길로만 가지 않는다면 크게 위험하지 않을 것 같았다. 걱정과는 달리 화려하기만 한 밤의 가부키초 구경을 마치고 저녁을 먹기 위해 서둘러 걸음을 옮겼다. 4분 정도 더 걸어가니 쿠시카츠 다나카가 나왔다. 다행히도 입구에 붙어있듯 금연 매장이었고 평일 저녁 시간대 기준 한 테이블을 제외하곤 만석이었다. 운이 좋게도 우리는 안쪽에 있는 그 한 테이블에 안내받을 수 있었다. 우리를 제외하고는 다들 현지인이라 맛있을 것 같다는 기대 반, 주문에 대한 걱정 반이었는데 다행히도 한국어 메뉴판이 있었다. 가장 먼저 주류 메뉴판을 받았는데 가부키초에 있는 곳답게 주종이 굉장히 다양했고 주류를 한 잔 시킬 때마다 미니게임도 할 수 있었다. 쿠시카츠 메뉴판은 한국어에 사진까지 첨부돼 있어서 주문하기 굉장히 편했다. 초심자를 위해 모든 꼬치 세트도 있었는데 선호하지 않는 꼬치도 포함돼 있어서 우리는 좋아하는 꼬치들을 단품으로 골라 주문했다. 네, 굴리는 거예요. 주문을 마치고 미니게임을 진행하시겠냐는 말에 호기롭게 하이를 외쳤다. 주사위를 그릇 안에 살포시 굴리면 되는데 나의 결과는 크기도 2배, 가격도 2배인 메가 레몬 사와를 마시게 됐다. 사실 술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는 손해볼 건 없는 게임이었다.
음식이 나오기까지 시간이 꽤나 걸렸는데 아마 주문 즉시 조리를 시작해서 그런 것 같다. 쿠시카츠 위에 소스를 잔뜩 뿌렸음에도 눅눅함 없이 바삭하게 씹히는 데다 소스 없이 먹을 때에도 갓 튀긴 튀김 특유의 고소함이 느껴져서 굉장히 맛있었다. 또 꼬치를 많이 주문했다면 주문한 메뉴를 한꺼번에 내주시는 게 아니라 2번에 나눠서 주시는 덕에 마지막 꼬치까지 따뜻하게 먹을 수 있었다. 마음 같아서는 재료를 거덜낼 때까지 쿠시카츠를 잔뜩 주문하고 싶었지만 또 다른 음식점도 경험해보고 싶었기에 아쉬움을 잔뜩 안은 채 자리에서 일어났다. 우리가 택한 2차 장소는 저렴한 가격으로 현지인들에게 인기인 토리키조쿠다. 입구에 커다란 메뉴판이 있어서 방문 전에 대략적인 메뉴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 가장 눈에 띄는 건 역시 전 메뉴가 세금 포함 360엔이라는 문구였다. 기대를 안고 지하로 내려가자 예상대로 많은 인원이 북적이고 있었다. 자리마다 준비된 태블릿으로 주문하면 되는데 일본어, 중국어, 영어 지원이 되는 데다 메뉴 사진도 볼 수 있어서 주문에 큰 어려움은 없었다. 토리키조쿠라는 이름답게 여러 부위에 꼬치가 주로 있었고 빨리 준비되는 스피드 메뉴 외에도 다양한 사이드 메뉴가 많아 메뉴 선정이 힘들 정도였다. 고심 끝에 주문을 마친 후 스피드 메뉴라 빠르게 준비된 에다마메와 토마토를 먹으며 꼬치가 나오기를 기다렸다. 주문했던 꼬치가 하나둘 나오기 시작했다. 닭껍질, 닭다리살과 파, 염통 등 다양한 꼬치를 시키기는 했지만 끝도 없이 나오는 꼬치 행렬에 당혹감을 숨길 수가 없었다. 알고 보니 한 주문당 2개의 꼬치가 나오는데 우리는 그걸 이제야 알게 된 것이다. 워낙 물가가 비싼 곳이니 당연히 1개일 줄 알았건만 정말 엄청난 가성비다. 당황도 잠시, 다행히 야키토리 메뉴를 양념, 소금, 후추까지 다양한 맛으로 시킨 덕에 마지막 접시까지 깔끔히 비우게 됐다. 가벼운 2차로 끝내려던 게 식사가 되었으니 조금 걸어야겠다. 근처에 심야 식당의 배경인 골든가이가 있어서 산책 겸 들르게 되었다. 1950년대부터 이어진 골목이라는데 걷는 내내 기시감이 들었다. 거리의 폭이 좁고 작은 규모의 상점이 모여있는 게 딱 오모이데 요코초 같았다. 비슷한 곳 같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지만 조금 더 둘러보다 보니 전혀 다르다는 걸 깨달았다. 골든가이에 있는 상점의 오픈 시간은 크게 오후 6시, 7시, 8시로 대부분 이 3단계로 나뉜다고 한다. 또 요코초는 주로 하루 일과를 마친 뒤 방문하는 현지인의 비중이 조금 더 높았는데 골든가이는 바에서 바텐더와 대화를 할 수 있다는 특성 때문인지 여행객의 비중이 높은 편이었다. 대신 비슷한 점은 자릿세를 받는 곳도 있으니 오토시가 필요 없거나 그냥 저렴하게 즐기고 싶다면 입구에 적힌 안내문을 잘 읽고 가야 한다. 많고 많은 화려한 간판 중에서 가격 컨셉까지 확고한 곳을 발견했다. 자릿세도 없고 지옥이라는 컨셉에 맞게 모든 주류가 666엔이라고 한다. 호기심이 생겼지만 역시나 내부가 너무나도 협소한 탓에
어쩔 수 없이 구경으로 만족하기로 했다. 누군가에게는 일상이겠지만 나에게는 비일상적인 것 투성이인 화려한 곳에서의 하루가 벌써 저물었다. 끊기지 않는 사람들의 웃음소리를 배경음 삼아서인지 덩달아 기분이 좋아진 채로 하루를 마무리하게 됐다.